자,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 관련한 증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나오셨는데요. 예. 자, 이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27일인가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 인상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는 신호가 좀 나오겠죠? 예, 뭐 25, 26일 그냥 그쪽 시간으로 네. FOMC가 열리는데 FOMC는 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1월에 당장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원래는 순서가 조금 테이퍼링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초기에는 그렇죠. 이 올해 3번 정도 인상을 한다. 네네.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한다 이랬었는데 네. 지금 뭐 1월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인상을 할 때 25bp씩을 할 거냐 아니면 일부에서 또 지적하듯이 빅스텝이라고 하는 뭐 50bp 이상의 인상을 꾀할 수도 있는 거냐. 네. 이런 데 대한 어떤 얘기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당연히 테이퍼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 인상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적어도 3월부터는 인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축의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하고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사실 한 명은 재신임되고 또 한 명은 이제 부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청문회를 했는데 다른 거 모두 다 제쳐두고 일단은 물가 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출 거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확산되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거에 준하는 어떤 FOMC 결과가 나올 거고 그 액션이 또 3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본다 그러면 당분간 긴축 초기의 어떤 이 발작의 세기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셀 수도 있다. 그거를 지금 시장이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적어도 3월부터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긴축의 시간표가 상당히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 플러스 알파 시각이 대세인 것 같은데 네네. 금리 인상의 횟수, 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이게 뭐 처음 우리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부터 전망은 2023년에 인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거였고 예. 이제 좀 바뀐 게 작년 상반기 중 그것도 한 3, 4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3, 4월 정도부터는 이거는 2022년부터 인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22년 하반기나 말 정도쯤에는 시작이 되겠구나. 이러다가 이게 시간에 걸쳐서 점점 앞당겨집니다. 예,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앞당겨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상을 시작한다는 건 뭐 한 번 하고 만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의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기조적인 인상 기조 또는 기조적인 인하 기조 이런 걸 보여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기에 한 번이면 4번인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뭐 많게는 매번 할 거다. 네. FOMC가 1년에 8번 열리니까 8번이잖아요. 그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가 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아마 이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제 경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의 영향을 조금은 덜 주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하는 시점은 결국은 이제 물가 양상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1%포인트나 많으면 뭐 한 1.5%포인트. 그러니까 4번에서 한 6번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상반기 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이후로는 속도를 좀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횟수는 4번에서 6번 정도 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급망 차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고요. 네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지속적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사실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이번 상황에서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조금 잘못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인 거겠죠. 근데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디플레이션 시기에 크게 2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는 세계화라는 거였고 또 그때 당시에 뭐 또 다른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유통망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쟁적이 돼 버려가지고 온라인 쇼핑화되면서
이게 다 비교해 보고 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없었다. 뭐 생산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내놓고 나니까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세계화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게 사실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전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으로 안 그래도 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라는 게 결국 물건을 못 만들어서 공급이 불편해진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되니까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마트에 가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공급망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이제 드러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바이러스 자체의 리스크는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걸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예전보다는 활동이 제약되고 미국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80년대 이후에 사실은 가장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예. 지금 코스피가 장 중에 2,8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1.27%가 내리면서 2,7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연준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계속될 수도 있고 뭐 분명한 거는 전년 동월비로 따지면 좀 내려가는 현상들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거를 막아주느냐. 보통 저희가 한 5% 정도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이 유지되면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단계 올라가서 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초기에 지금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나섰다는 신호를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도 2,80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 얘기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받는 충격의 정도라는 건 우리가 이번 그 코로나19 이후에 확장 국면에서 나타났던 그 주가의 조정 폭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연준이 이 긴축의 시간표를 당기는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빠른 긴축이 이 신흥시장에 굉장히 직격탄을 줄 것이다. 네네. 뭐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경험을 했었죠. 한 번은 남미 위기였었고, 예. 또 한 번은 그 우리 동남아 위기, 우리나라 그 98년 IMF 위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직전에 보면 뭐 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 이전에 뭐 그때 금리를 많이 인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높은 금리 수준에서 더 인상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문제는 결국은 많은 국가들이 달러화로 부채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뭐랄까요, 부채 부담이 커지는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롤오버가 잘 안 되고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번에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은 게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백신 디바이드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백신을 제대로 못 맞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은 경기가 제대로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태를 맞게 되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좀 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에 비해서 훨씬 낫죠. 우리나라는 네. 사실 선진국하고 선진국하고 이제 뭐 우리를 신흥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자본시장만큼은 아직도 신흥국의 일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환율이라든지 이런 변동 리스크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해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종료되면서 사실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빨리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대응책들이 마련되면은 신흥국 전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위험이 큰 신흥국보다는 낫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은 갖고 있고 단지 이번에 우리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도 나타났지만 미국 자체보다도 오히려 주변의 신흥국들의 영향을 자본시장에서는 받을 가능성은 훨씬 크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계속해서 불안해질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향후 주목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이제 지금 이제 공포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고 이미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부터 더 공포가 한 번쯤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FOMC 일정들도 남아 있고 무슨 액션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물가가 안정돼야 다 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어떤 그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1분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1분기의 고점 형성 이후에 좀 내려가는 모습이 확실히 관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달 말 그 3월 달 이런 정도쯤 되면은 이제는 이제 충분히 가격이 떨어져 준 상황 하에서 반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아까 5% 말씀드렸는데 사실 5% 이하로 그 떨어지는 그래서 그게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 결국은 그게 연준에 대한 신뢰인데 그게 좀 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어떤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물가 안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군요. 예, 그러면 이제 변동성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업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 사실은 지금은 주식을 좀 조심해야 될 때죠. 특히나 단기 매매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네.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서 이 기회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숏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잘만 대응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그런 있죠. 분들이 많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전략으로서 제안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 작년부터도 제가 꾸준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건 물가가 높은 시기에도 금리가 높아져도 충격을 안 받거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게 많은 부분 어디서 관찰되냐면 성장주에서 관찰이 되는데 물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성장주들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그것도 확 차별화됩니다. 돈 못 벌고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들은 엄청 빠졌고요. 네. 그렇지 않은 성장주들은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장기 투자 포지션을 갖고 가야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한 반 정도는 항상 경기 민감 또는 그 증시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갖고 계시더라도 좀 방어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단지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벌써 주가가 15% 이상 빠졌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은 40% 5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그랜섬이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 둔화, 그다음에 경기와 무관한 어떤 금융시장 충격이 없을 때는 20에서 25% 정도로 하락폭은 제한이 됩니다. 그게 지금 단기에 빨리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대략 지금부터 한 5% 남짓에 또는 뭐 좀 더 크게는 뭐 5% 이상의 어떤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내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거 이상으로 회귀를 한다. 그리고 우리 오일 샥 때처럼 이게 뭐 7, 8년 걸쳐가지고 고점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뭐 한 1, 2년만 해도 예.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매수에 특히나 실적이 좋고 물가에 강한 기업들에 대한 그 장기 투자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 좋은 성장주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